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 합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최의 야당 탄압과 보복수사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연일 국정감사로 수고도 많으시는데 어제 심야까지 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땅의 정치는 죽었습니다. 협치는 무너졌습니다. 오로지 검찰공화국의 서슬퍼런 칼날만 맹위를 떨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희망, 통합, 평화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는 갈수록 위태롭기만 합니다. 민생 경제도 외교 국방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 미래도 총체적인 위기 국면입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으로 더 큰 위기가 초래됐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를 극복할 책임감은커녕 상황 모면과 국면 전환에만 혈안입니다. 오로지 검찰, 감사원, 경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에만 몰두합니다. 겨우 일주일 딱 3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 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을 조금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까지는 침묵했지만 조금 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수사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검찰의 말도 바뀌어간다라면서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체포가 됐죠. 유동규, 남욱 등 이 대장동 일당에게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시기가 민주당 대선 경선과 겹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 정치 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그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조선일보 10면입니다.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20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6천 가구에 가까운 대규모 신축 단지가 공급되면 전월세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만 초과 이익 환수제 등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12면 보겠습니다. 자,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올 겨울에도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변이가 아니라 기존 오미크론에서 진화한 다양한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요일 신통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입장은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그 전에 어제 긴박하게 돌아갔던 어제 상황부터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봐 보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사에 있는 김 부원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막혀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어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본인 물품을 놔두고 본인 사용했던 PC가 있다면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데 그냥 다른 영장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저희는 압수 영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간 집행까지 염두에 둔 그럴 만한 일단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부정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 저렇게 대치 상황이 8시간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절차에 맞게끔 집행하려 했지만 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설전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화면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김교웅 의원이 검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사는 뚫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협조하에 영장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자, 검사의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불과 몇 년 전에는 박수치고 잘하고 있다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정치 검찰이라고 한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를 받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민주당 당사에 갔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어긋난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습니까? 불만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걸 봐야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5개월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수사만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에서 세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네. 말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으로 세상을 얻었을 때 총으로 다스릴 수 없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구축해서 대통령까지 갔다고 하면은 검찰의 칼날로 세상을 다스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것이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정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내 정치, 국외 정치에 무슨 정책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치 하나도 못하고 있고 대외 정책 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위기를 자초하는 윤석열 정권이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냉정한 심판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전 정권에 대한 털기 수사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 당사를 검찰에 수사하겠다고 들어온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김용이라고 하는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사무실에 비치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사를 들어오겠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치가 아니라 역사적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왜 그렇게 지금 하는가. 그리고 야당 탄압에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정치의 퇴행이고 윤석열 정권의 제가 볼 때는 지지율 더 하락하는 국민의 민심은 저버리는 그런 행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 대변인님. 글쎄요, 뭐 오늘 박성주 의원님께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이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행정적인 집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쟁적인 요소만 짚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압수수색 거기에 김용 부원장이 일주일밖에 오지 않았다, 3번밖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 가져갈 게 없다. 그럼 열어줘서 가져갈 게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막으면은 다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맞나 보다.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으니까 네. 야당 당사에 대해서 뭐 검찰 수사가 검사가 와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정쟁적인 요소로 보시지 마시고, 왜 법원에서 그러면은 영장을 발부했느냐, 그 부분을 먼저 짚어서 반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정치 수사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무도한 행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금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뚫어보려고 하는, 탈출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민주당도 신성불같지만 소도가 결코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이와는 전혀 별건의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입니다. 두 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거고, 방탄 국회를 하려고 했던 거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김지진 변호사님, 일단 검찰이 어제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민주당이 막아세운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한번 압수수색이 이제 어려워졌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7일 안에 한 번 정도 압수수색을 더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압수수색을 막는 경우에는 뭐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습니다. 네. 장윤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세요? 아까 영장 법원이 발부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네. 법원은 수사 과정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본인들이 무엇을 소명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영장을 대단히 높은 비율로 발부해 줍니다. 수사 과정 중에는 금융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현장을 들여다보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법원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판단은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면 유효적절한 현장 압수수색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이란 분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11일부터 출근했다고 그렇다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들이 민주 당사에 있을 것이다, 민주연구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현장 영상을 보면서 검찰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노트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반드시 압수수색해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거든요. 네, 김용 부원장의 자택이 일단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택도 압색 안 했는데 직장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왜 얼마 부임한지 안 되는 곳부터 덮치느냐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자택도 압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캠프의 문제를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캠프는 이미 해산이 됐기 때문에 캠프 사무실 압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현재 직장인 곳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그 사이에 그 관련 자료가 그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곳을 제외하는 것은 압색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2018년 4월에 TV조선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은 정당, 정부,
경찰, 검찰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당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데 언론이라고 왜 안 되느냐라는 취지의 논평을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평에 압수품 대상은 법원에 발부받은 영장에서 특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민주당 당사 전반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네. 중앙당도 아니고 부설연구소죠. 민주연구원에 김용 부원장이 근무한 책상과 PC에 국한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 말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잣대로 보면 이번 압수수색은 별 문제가 없는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사실 김 부원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압수수색도 얼마 안 걸려서 끝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보여주기를 오히려 더 길게 만들어준 것이 민주당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있었던 긴급의원총회, 민주당의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국정감사 도중에 긴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참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의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 합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자금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JTBC의 보도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정권 교체 이후에 검찰의 말이 바뀌고 있고 조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하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행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돈의 흐름을 한번 저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근거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그리고 8억 원을 대장동 핵심 인물들로부터 받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영장에 조직 관리를 맡았던 김용 부원장이 대선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치 자금을 요구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당시 총괄 부본부장이 유동규 씨에게 20억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남욱 변호사를 통하고 그리고 정모 변호사와 함께 다시 8억 원에 대한 돈이 유동규에게 흘러갔고 그 돈은 김용 현재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남욱 변호사의 자택 주차장이나 유동규 회사에서 전달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8월 이후부터는 그 돈의 흐름도 함께 끊기게 됐다. 그래서 이 돈이 경선 기간에 겹쳤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받게 된 돈이 아니었나라고 검찰은 생각하고 거기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아니라고 했고 김용 부원장 역시 민주당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억 특정 금액이 나옵니다. 20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선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래서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또 20억을 달라고 했고 너무 많아서 남욱은 8억 정도만 마련을 해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돈이라는 건요 흐름을 밝히면 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물론 현금으로 했겠죠. 그래서 뭐 남아 있는 증거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경우에 증언과 또 진술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더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시기가 상당히 미묘한 겁니다. 작년에 그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이 있었던 딱 그 시점, 그 직전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지 변호사님, 검찰이 이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거면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정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떤 큰 부담을 가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상의 사건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혐의를 공표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을 때도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느 정도는 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이제 검찰 조사를 보면 이제 대선 이후에 한 5개월 동안 이제 줄기차게 이제 조사를 해왔고요. 그 이전에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얘기 말씀처럼 정권이 바뀌고 검찰의 수사가 그리고 이제 피의자라든가 지금 관련된 조사들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물증은 거의 없고 그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 확보는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동규의 말에 의해서 검찰의 조사의 수법이라는 조사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진술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조사를 내용을 통해서 다시 언론에 흘려주고 그런 가운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유동규의 진술이 과거의 진술과 그럼 검찰 조사 이후에 지금 진술들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왜 바뀌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입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유동규의 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대선 작업이 됐다라고 하는 검찰의 조사 발표가 타당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남욱 변호사라든지 그리고 김만배 씨 등등과 함께 뭐 도원 결의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에 좀 무게를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살펴보기 이전에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 좀 보시죠. 김용 대변인,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뭐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권유를 해가지고
졸지의 인생 항로를 바꿔서 이제 정치계로 들어와서 성남시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같이 인연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2010년도 이전에 이제 구석구석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뭐 무료 변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워낙 실력 있는 변호사로 그때 다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그 변호사의 그 힘을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지난번 뭐 대선 경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 잘 됐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뭐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자, 얼마나 가까웠는지 또 어떤 인연으로 이어왔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시 의원, 앞서 녹취에서 확인하셨죠. 성남시 의원으로 차출, 발탁했고 그리고 성남시의회 예산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고요. 경기도지사 당시에는 경기도 대변인 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는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맡았고 현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20년 가까이 함께 활동을 해오고 있는 김용 부원장입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이 정도 되면 사실 그 8억 원에 대한 금액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측근의 일이라고 해서 꼭 그 지도자가 측근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물론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확답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도의적 책임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부과된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유동규 본부장의 측근 아니냐라고 작년 대장동 의혹 때 얘기가 나왔을 때 김용, 정진상 정도면 측근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다. 이것은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 개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그때 의원을 지내고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올라갔을 때 내부에서 의회 안에서 특히 당시에 성남의 야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용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이 사실 새누리당 안에서 찬성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찬성표를 받아내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추진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김용 의원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용 의원도 이제 최웅길 성남시의회 의장과 함께 그 당시 지방 정치인 중에서는 대장동 개발의 키맨으로 꼽힌다. 이 점을 좀 같이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입장도 민주당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어떤 입장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표현인 거죠. 이재명 대표와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지금의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까 장유미 변호사께서 법원의 영장 발부는 검찰의 어떤 주장을 근거로 해주는 것이고 상당 부분 발부가 된다라고 말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법원도 발부를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없는 죄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다소 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네, 일단 이 사용하신 이제 워딩 자체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이미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단계면 이미 사법 절차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법 절차가 들어가면 어쨌든 피의자에게도 이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권리나 이런 게 보장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어권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을 좀 강조하면서 이슈화하는 게 과연 더 유리한 건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김용 부원장의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 유동규 씨는 이제 풀려났거든요. 그때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받은 건가요? 대통령 법적으로 8억 원 김용 부원장에게 제공하신 건가요? 검찰 압박 회유 있었어요? 회유 받았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검찰 압박 받으셨나요? 지금 선방되시는 신명희도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단 석방이 됐고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건 검찰과 협작했다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박성준 의원님.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유동규 씨의 이제 진술을 통해서 검찰의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용 부원장도 얘기했지만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50억이라고 하는 그 현금의 흐름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었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물증도 확실하게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50억뿐만 아니라 그 50억과 관련된 인사 인물에 대한 수사가 물증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물증 확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단순하게 보면은 유동규의 진술을 통해서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동규는 또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면서 저 입장이 정확하게 저 유동규가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지금 유동규의 입에만 의존해서는 되겠느냐? 저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 유동규의 입에만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동규 입에만 달려있다. 글쎄요. 검찰의 수사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는 뭐 환영인데 결과에 대한 것까지 얘기하실 상황은 아닌 걸로 저는 봐요. 결국은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원님 재판하듯이 네 죄를 네가 아느냐 이런 방식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물론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검찰 시스템이 정착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큰 사건을 검찰에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처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었는데 연장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김진인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아까 이제 유동규가 지금 석방된 시점이 좀 미묘하다 이런 주장을 좀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이 6개월이 최장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제 유동규가 배임 혐의로 이제 6개월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병합되면서 6개월이 연장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 이번에 이제 위례신도시 건으로 해서 하나 또 더 이제 기소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법원에 병합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병합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병합을 하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유동규가 석방되고 이 문제는 사실 검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근데 수사 과정 중에 유동규 씨로서는 이게 병합될지 그거는 후발적으로 알게 된 인지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찰은 그랬을 겁니다. 이 수사에 협조해라. 그리고 처음에는 뇌물죄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다 정치자금법이냐 뭐냐 이랬었는데 정치자금법일 때는 법정형이 상당히 뇌물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게 8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유동규 씨인 건 맞단 말이에요. 언론의 그 취재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본인은 계속해서 여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럼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추가 기소를 통해서 6개월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했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식으로 좋게 말하면 수사 기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피의자 인권을 거의 굉장히 훼손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선택지가 본인 앞에 놓여 있을 때 검찰에 협조를 하는 외형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체 아마 검찰이 잡아내야 될 텐데 이 8억 원의 돈 흐름 일단 당사자 굉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이라는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깔끔하게 받으면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건네줘서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거 좀 이례적이기도 해요. 아마 수사가 더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유동규의 진술에 검찰이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뭐 저희가 여기서 섣불리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 최근 태도를 바꾼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검찰이 유동규 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상한 좀 흐름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예약이 돼 있었는데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접견을 못했어요. 검찰이 그동안 수용자를 불러서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어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례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기타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30년을 살 수 있다, 협박했다라는 건데 민주당의 주장은 뭐 송병호 중앙지검장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건 뭐 어떤 주장의 물증이라든지 좀 뚜렷한 근거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속단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 입회를 수사 중에 유동규 씨가 거절을 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회유나 협박을 받아가지고 변호인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유동규 씨가 진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좀 거꾸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유동규 씨 쪽이 밖에서 회유 협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변호사 입회를 거절한 측면이 있다라는 변호사도 민주당에 뭐 그런 소속돼 있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뭐 그런 보도도 주장이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네.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에서 이 문제 수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검찰도 어느 정도는 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대중을 신경 쓰는 행위를 할 필요는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자택 압수수색을 어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사의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조금 늦추거나 이렇게 이게 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이게 증거인멸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어떤 시간을 벌어준다는 차원에서도 함께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증거인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좀 마음이 급할 수는 있겠는데, 예, 근데 너무 전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제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에 실패를 했잖아요. 예, 사실 역대 이제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건 아닌데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예전에 2006년에 한나라당 압수수색도 그때 당에서 저지해서 실패를 했었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강제로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실패될 거다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실패될 거를 자기들도 알면서 왜 어제 갔을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빌미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제공됐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또 특히 이번에 나오는 회유 협박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박을 해 나가면서 대중들 일각에 있는 의구심을 검찰도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유 압박 문제에 있어서만큼 가장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일 텐데 앞서 오늘 석방되면서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저 좀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흐르면 거기에 대한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회유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없었다라든지, 쪽에서는 그거를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계속 수사를 받는 입장이에요. 회유 압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자체만으로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사자는 물론이고 옆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과 그리고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그리고 김만배 씨 이렇게 함께 대장동 개발 구조를 또 만들었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 이렇게 결의도 맺었다라는 의혹도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토론회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때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에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하나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뭔가 수사가 점점 급무살을 탈 테고 이재명 대표의 점점 더 목을 조우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간다라고 봐야겠죠. 네,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당연히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반대되는 증거들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녹취록이 이미 기제출된 게 있죠. 그 네, 대장동 사업과 보도가 된 관련해서. 것들도 있고. 예, 돈의 흐름이니 뭐니 사업에 이르게 된 경위 등등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녹취가 있었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확인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켜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정치자금법 안희정 씨 구속수감 됐었죠.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겨냥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걸 실무선에서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말 선거에 출마해야 되는 그것도 대선 주자에게까지 인지시키고 알리고 이렇게는 업무 처리를 대선 캠프 과정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당연하게도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수혜자였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과연 명확한 연결고리를 짚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할 것인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몰랐다라면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될 수는 없다. 그렇죠. 처벌까지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김진희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물론 이제 완전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몰랐다 한다 그건 이제 전체 수사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될 문제, 검찰이 입증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미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김용 씨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이제 최측근이고 네. 어쨌든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제 시인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검찰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이런 걸 수사를 하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한 단계, 충분히 어느 정도 입증 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수사가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거는 좀 수사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이게 단순히 연관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선 자금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검찰에서 띄웠는데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죠. 뭐냐면 역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수사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의 이제 언론에 이렇게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등식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대선 자금이 누군가로부터 가서 그것이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는 얼기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다. 이미 그렇게 얼기가 그려져서 이것을 통해서 대선 과정에서의 누군가 개입했고 그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됐다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시청자들에게 네. 이미 이제 각인하는 효과가 이미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역대 대선 과정에서 재판 과정을 보면은 그 수사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입니까? 밝히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네. 그런데 지금 벌써 이미 검찰은 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미 유동규가 이렇게 해서 진술에 의해서 진술 하나만으로 김용이 받았고 김용의 그 대선 자금이 이렇게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짓고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이 사건은 역대 대선의 어떤 대선 자금 수와 전혀 다르게 1년 이상 국민들에게 노출되었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처음 국민들께 공개가 됐을 때 거의 모든 분들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다고 봐야 돼요. 머릿속에.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이 새로 시나리오를 써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는 만큼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느니 이런 식의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될까를 생각하셔야지 자꾸 곁다리 얘기,
지난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고 현 정권이 뭔가 지지율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런 식의 정치 공세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에도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대선 자금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리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지금 재판과 수사에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허위 사실 공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 18일에 이제 재판 준비 기일이 시작된 그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 같은데 김진희 변호사님 어떤 차원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배심원 구성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도 이제 배심원을 선정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이 뭐 어떤 성향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배심원을 거르는 절차를 굉장히 많이 거치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민 그 참여 재판을 해서 배심원이 들어왔을 때 이 배심원이 과연 정치적 성향이 나랑 맞지 않다거나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악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건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이제 미국과 달리 배심원 판단에 어떤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재판장께서도 그런 그 배심원의 판단을 따르는 게 이제 관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배심원 구성의 어떤 정치적 성향, 뭐 개인적인 뭐 이런 성향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게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불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배심원들에 대한 성향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참여재판은 거부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일단 김용 부원장이 체포가 됐고 이제 아마 영장 청구도 오늘 내일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8시간 이내는 영장 청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떻게 또 대치하는지 충돌하는지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추후에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여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100명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협위원장들과 어떤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주사파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 발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화면 보시죠. 자, 진보든 좌파든 협치를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가 아니다 때문에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화 운동의 한 가닥으로서 주사파라든지 주체 사상 이념이라든가 80년대에는 그것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국민들이 받아들여 줬지만 일단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그런 소위 수입된 이념에 입각한 이런 혁명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좌익 어떤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자, 저 발언 물론 과거 발언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조금 발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더군요. 발끈할 일도 아니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1세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런 주사파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주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누가 지금 수용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네. 새로운 시대를 엮어가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이 무엇이고 국내 정책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력이고 그것이 정치의 힘을 발휘하는 거고 결국 민심을 보듬는 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런 발언 자체가 저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 싶으면 80년대, 90년대의 사고를 아직까지 갖고 있나? 그런 의심이 좀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 시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협치의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저 자체가 볼 때 민주당을 상징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코 정치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적 공간을 열어가야 되는데 공간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협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민주당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주사파에 대해서 협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으면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주사파 인정 안 하시니까 대통령 말이 맞다. 주사파 같은 사람들 제도권 정치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 반응하면 되는 건데 그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까? 불쾌합니다. 왜 대통령은 이렇게 민주당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면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 또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민주당 안에 그런 분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네. 뭐 어떤 학급이 있는데 반장이랑 부반장이 굉장히 사이가 나쁩니다.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패도 갈려서 싸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사가 둘이 좀 대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장이 어디 가서 불량 학생하고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부반장 입장에서는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윤 대통령이 누구를 지칭했는지는 확정하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맥락에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인가라고 생각 드는 건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당연한 것이다. 예,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내놔야 될 입장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종북 주사파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런 쪽하고는 손잡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되게 그냥 아주 평이한 의미의 얘기를 했던 것뿐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빨리 선을 그어주는 것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고 봐요. 자, 오늘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이 주사파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주사파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겨냥한 것이냐는 좀 반발도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합니다.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가를 보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얘기 대신 뭐 본인이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좀 증폭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어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 열고 스토킹 처벌법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잠정 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장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야권에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한 장관이 차기 총선, 다음 총선에 나와서 당에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최근 들어서 연거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일단 먼저 확인하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기가 최대한 보좌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대표적인 인물 있지 않습니까? 뭐 치어리더 같은 분이 나와서 그런 분이 또 선거 분위기를 확 이끌기도 하거든요. 총선 즈음에는
좀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하고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은 진두지휘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2024년 총선입니다. 1년 6개월이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한동훈 차출에 대한 얘기들이 그것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제 향후 총선에 대한 준비를 더 미리 잘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네. 당은 냉정합니다.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총선에 출마를 시키면 당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총선을 할 때 보면 선대위원장을 어떤 분을 영입한다거나 아니면 후보를 굉장히 중량감 있는 후보를 특정 지역에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에 출마를 시킴으로써 이 바람몰이라고 하죠. 메시지를 그런 걸 줄 수 하게 있죠. 되는데 아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파괴력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후자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이런 말씀을 조금씩 벌써부터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존재감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특히 뭐 중요한 정책, 뭐 전자발찌나 이제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직접 브리핑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는 정책에 좀 무게감도 실리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해주셨듯이 아무래도 다음 총선 자체가 거의 뭐 윤석열 정권에 거의 명운이 걸린 총선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이제 차기 이제 총선을 좀 이끌고 지금 선도에 나갈 사람들을 그런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뭐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100% 나오겠죠, 한동훈 장관은. 나올 가능성이 딱 상정하고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아까 유상범 의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 40%? 지지율 40%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도, 인물, 바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면 뭐 정책도 하긴 하지만 보통의 그 정치에서 딱 상정되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제 인물에 대한 경쟁력, 이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40%가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의 흐름이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의 우리나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할 때 자질 부족과 무능이 들어가요. 지금 항목에. 역대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이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지금 자질 부족, 무능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론조사 항목이. 국민이 바라볼 때 대통령이 무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유능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지지율이 확보가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보고 만약에 이제 30%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0%가 아니고 30%도 깨진다고 했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했을 경우에 낙마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정치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파고라고 하는 것은. 데시벨리에 이미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계산을 할 거고 하나 또 걱정되는 건 이런 건 있죠. 지금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는 건 뭐냐면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인사가 유능하지 않다. 총선을 치를 만한 깜냥이 안 됐다.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벌써부터 선을 긋는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출마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어떤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냐면 당 대표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래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당 대표의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이 나와서요. 장관 된 지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경험들을 더 쌓으시면 조금 길게 보시면 훨씬 더 역할이 많은 좋은 정치인이 되실 그런 가능성들이 풍부하다.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을까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한동훈 장관은 요새 인기가 많으시던데
그게 그 당대표 자리가 더 좋으실지 아니면 어떤 게 좋을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 장관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네요.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저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견제하는 심리가 반영된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들리셨어요? 네, 뭐 견제 심리가 반영됐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 말들을 따져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이 된 것이 이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다음 총선까지 1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총선 출마설부터 포함해서 당대표 차출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이 자강에 그만큼 실패했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도 잘 돼서 스스로 지금 현재 있는 인사들이 잘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더 잘 돼서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올라타는 그림이 돼야지 우리가 선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너무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쪽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인사들의 발언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만 더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요즘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저도 지적을 하고 싶지만 국민의힘 역시도 한 장관을 조금 잇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12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 기자들과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는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평화 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다.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북월족, 즉 도끼의 재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수사 중에 특히 이 강제북송 사건 이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지 일단 이 핀트를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살인의 흔적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선상에서 그 흔적이 이미 증거로 확보가 됐죠. 남의 선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넘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당국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그 해상에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남한에서 거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판단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잘못된 범죄를 의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입니까? 이게 인권의 문제입니까?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수사 특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김진일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뭐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뭐 정치 보복이나 이런 정치적인 레토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진술이나 증거들을 이미 다 모으고 수사를 진행하는 걸 겁니다. 특히 뭐 이 사건도 정말 선상에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썰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여론 얘기도 하셨지만 뭐 수사기관이 뭐 여론의 향배에 의지해서 수사를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 그럼 수사가 잘못된 거죠. 예, 그거는 맞지 않는 거고 어떤 여론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적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거에 맞게 뭐 피의자 신분이면 피의자 신분 또 참고인 신분이면 참고인 신분에 맞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레토릭을 갖다가 붙이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장 변호사님 말씀 잠깐 수정을 하면 그분들이 선상에서 10여 명을 살해를 했다는 증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확정적인 사실로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 배에서 어떤 증거를 찾았다는 것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검역 관리 관련자들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더 우리나라 사법 체계 안에서 그거를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도 될 것을 며칠 만에 그냥 북송했다는 거. 우리 영토로 들어온 이상 우리 국민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그 사건이라든가 지금 이 탈북 어민 이제 북송과 관련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만 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SI 자료만 제대로 봐도 드러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뀌었다라는 바뀐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조사 들어가서 하는 건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이제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 전 국정원장 이런 조사들을 쭉 이루어져 가면서 결국은 뭐냐면 전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하나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시 배에 뭐 증거가 지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탈북 어민들이 북으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그 영상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들이 강제 북송이 됐는지를 지금 검찰은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노 전 실장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